교육과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고등학교 공통과목인 수학은 중학교 3학년까지의 수학을 학습한 후 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과목입니다. 문자화식 영역에서는 다항식의 사칙연산,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와 2차 방정식, 2차 함수,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을 다루고 있고요. 기하 영역에서는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와 연산 영역에서는 집합과 명제, 함수 영역에서는 함수의 뜻과 유형,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확률과 통계 영역에서는 경우와 수, 순열과 조합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학 1은 공통 과목인 수학을 학습한 후에 더 높은 수준의 수학을 학습하기 원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죠. 수학 1의 내용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의 3개 핵심 개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영역에서는 지수와 로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영역에서는 일반각과 호도법, 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수열 영역에서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수열의 합, 수학적 귀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학 2의 내용은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과 적분, 3개의 핵심 개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함수의 극한과 연속 영역에서는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분 영역에서는 미분계수, 도함수, 도함수의 활용을, 적분 영역에서는 부정적분, 정적분, 정적분의 활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학 2는 수학을 학습한 후에 학습이 가능하지만 많은 학교들이 수학 1을 이수한 후에 수학 2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인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은 인일여자고등학교 근무하는 수학교사 이병진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수학 영역에 있어서 3가지 선택 과목이 있는 건 알고 있죠. 자, 첫 번째가 미적분, 두 번째가 기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확률과 통계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확률과 통계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소개하고자 해요. 자, 그러면 이 확률과 통계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짜잔! 자, 여기 목록표 보이시죠? 확률과 통계 1단원은 바로 경우의 수예요. 자, 경우의 수에는 다시 2개의 중단원이 있고요. 하나는 순열과 조합, 그 다음 또 하나는 이항정리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중단원에 해당되는 순열과 조합에는 원순열과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 다음에 중복순열, 그 다음 네 번째는 중복조합이 있고요. 이항정리는 다시 한 개의 소단원, 이항정리라는 게 있어요. 이제 2단원으로 갈게요. 자, 2단원은 확률단원이에요. 자, 이 확률단원에서도 다시 2개의 중단원으로 나눠요. 첫 번째는 확률의 뜻과 활용에 대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다시 첫 번째 확률의 뜻과 활용에서는 다시 2개의 소단원으로 나눠서 첫 번째는 확률의 뜻과 그 다음 두 번째는 확률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중단원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소단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조건부 확률과 곱셈 정리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제 정말 이 확률과 통계 교과서에 가장 재미있는 하이라이트가 바로 세 번째 단원 통계예요. 자, 통계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확률 분포와 그 다음 두 번째는 통계적 추정이라는 이 2가지의 중단원이 있고요. 다시 첫 번째 확률 분포에는 다시 4개의 소단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산 확률 변수와 기대값과 표준 편차, 그 다음 세 번째는 이항 분포와 그 성질과 그 다음 네 번째는 정규 분포의 그 성질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통계적 추정에서는 다시 첫 번째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모평균의 추정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배우면 우리가 다루는 확률과 통계는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는 미적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인 미적분은 수학1과 수학2를 학습한 후에 더 높은 수준의 수학을 학습하길 원하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야. 미적분의 영역은 수열의 극한, 미분법, 적분법의 세 개의 핵심 개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열의 극한 영역에서는 수열의 극한과 급수라는 걸 배우고, 미분법 영역에서는 수투에서 배우지 않았던 다양한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 도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적분법 영역에서는 여러 가지 적분법, 정적분의 활용을 다루고 있어. 그럼 수열의 극한은 무엇일까? 수열의 극한은 현대 수학의 핵심적인 개념이야. 한없이 가까워지거나 작아지거나 아니면 무한히 커지는 현상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다루고 있지. 너무너무 무궁무진한 어떤 세계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니? 이런 무한을 수학적으로 다루는 수열의 극한은 이후에 학습할 정적분의 개념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미분법을 배워. 미분은 어떤 운동이나 함수의 순간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도구야.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의 도함수를 포함해서 다양한 함수의 도함수를 효율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미분법이라고 하지. 자연과학, 공학, 경제학, 사회학 이런 식으로 변화에 대한 현상을 다루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순간적인 움직임이나 무한히 작은 양은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논의되어 왔었어. 그런데 본격적인 건 17세기 후반 뉴턴과 라이프니츠에 의해서 시작되었어. 뉴턴과 라이프니츠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 이 얘기는 수학사를 기술한 다양한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길 바래. 마지막으로 적분법이야. 적분은 주어진 함수의 원시함수를 구하는 미분의 역관계로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지.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개념이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및 삼각함수를 포함한 다양한 함수의 부정적분과 정적분을 효율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적분법이라고 해. 곡선의 길이, 넓이, 부피 같이 함수로 표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을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있고, 다양한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되고 있어. 미분법과 적분법의 학습은 수학의 유용성과 가치를 높이는 효과적인 경험을 할 수 있고,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융합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어. 미적분 너무나 재밌어 보이지 않니? 꼭 한번 미적분을 공부해 보길 바래. 지금부터는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하입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기하라는 과목에 대해 설명해 볼게요. 기하는 1학년 때 배우는 수학의 도형의 방정식이라던가 좌표 평면과 같은 내용을 배운 다음에 기하, 도형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배우는 과목이거든요. 어떤 단원이 있냐면 2차 곡선, 평면 벡터, 공간 좌표와 공간 도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기하를 배운 다음에 도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나의 직업이 도형과 관련된다라고 한다면 들어주면 도움이 되는 과목이에요. 이것은 진로 선택이기 때문에 1부터 9등급이 나오지 않고 ABC 등급으로만 나오는 과목입니다. 어떤 직업과 관련이 되냐면 물리, 천문, 지구과학, 건축, 기계 이런 과목들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배워두면 나중에 대학을 갔을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있는 과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방금 선생님이 언급하지 않았던 직업 말고도 그쪽 진로가 아니어도 기하를 배운 다음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 다음에 공간을 이해하는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배워두면 도움이 되는 과목이에요. 네 번째로 수학 과제 탐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수학 과제 탐구를 들어왔죠. 수학 과제 탐구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 1에서 9등급이 나오지 않는 A, B, C 등급만 나오는 과목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듣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수학 과제 탐구가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떤 것을 탐구하는데 그것이 수학과 관련된 내용을 탐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 과제 탐구는
탐구하는 자세와 방법들을 배우는데 자신이 재미있어하는 혹은 관심 있는 내용들을 수학적으로 접근해서 탐구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과목은 어떤 학생들이 들으면 좋으냐면 사회계열이라던가 과학계열 어느 분야로 가든지 간에 탐구하는 자세와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의미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배웠던 계산적인 그런 위주의 수학이 아니라 정말 내가 수학적인 개념 혹은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흥미로운 주제를 찾아서 직접 탐구하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들을 익힐 수 있는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서 수학적인 탐구를 해보고 싶다면 선택해서 들으면 도움이 될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제 수학입니다. 경제 수학은 수학 1을 배운 다음에 배울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이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경제와 수학을 접목시키는 거예요. 경제는 수학을 버리고서 수학을 없이 설명하기는 되게 어려운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더욱더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아져 있는데 경제 수학은 물가지수, 실업률, 환율 등의 실생활과 관련된 경제 내용, 그 다음에 단리와 복리, 원리학기 등의 금융수학, 함수와 그래프 개념을 이용해서 생산, 비용 등과 관련된 내용을 해석하는 수학적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경제를 전공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꼭 들어주면 도움이 되는 수학 내용이고요. 경제뿐만 아니라 경영학과라던가 아니면 통계학과, 금융수학과 관련된 전공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들으면 도움이 되는 과목입니다. 2021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들어오게 된 인공지능 수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선생님, 인공지능 수학이 뭐예요? 인공지능 수학은 제가 그래서 준비했죠. 인공지능 수학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학 플러스 어떤 자료를 분류하고 표현하는 수학이 어떻게 활용되거든요. 두 가지.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예측을 하고 플러스 확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최적화하고 함수, 미분. 그래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우리 수학이 이렇게 강력한 도구다 라고 이런 것들 배우는 게 인공지능 수학입니다. 최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유튜브 알고리즘 신기하죠? 너무 신기해요. 유튜브 알고리즘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걔들이 어떻게 나의 클릭과 나의 댓글만으로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딱딱 제공하는지 맞아. 수학, 정말. 수학입니다. 오, 강력해. 그럼 우리 인공지능 수학 배우면 알고리즘을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인공지능 교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인공지능 기초라는 과목이 있고 인공지능 수학이 있는데 이 인공지능 수학은 너무 어려운 인공지능을 배우는 교과가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수학적인 요소 그것도 위주로 배우기 때문에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청바지에 대한 쇼핑몰 댓글이라고 해요. 이 쇼핑몰 입장에서는 이 댓글 가지고 가장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댓글을 분석할 텐데 거기에 필요 없는 요소를 싹 떼버리고 남는 단어들 가지고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만 이건 확률 기법이에요. 우리가 일일이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을 짜놓으면 인공지능은 알아서 가장 유의미한 단어와 소비자들이 원하는 성향 이런 것들을 싹 파악할 수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고 사진이에요. 사진을 자동으로 픽셀이라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봤어요. 그죠? 몇 픽셀, 몇 픽셀. 각 픽셀은 수학적인 표현이에요, 사실. 색깔을 나타내는 행렬이거든요. 행렬 가지고 이미지를 갖다가 분류하고 표현하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지 보정 어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어플 어떻게 만들까 하는데 싹 바꿔주는 건 단순히 행렬에서 숫자만 밖에 바꿔주는 거예요. 행렬. 지금 교육과정에서 빠졌지만 여러분 아마 인공지능 수학을 듣게 되면 이 행렬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만 배울 수 있어요. 조금 더 나가볼까요? 네, 궁금해요.
인공지능은 우리 신경망이랑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퍼셉트론이라는 거고요. 또 수학적인 식인데 가중치를 적용한 식인데 이게 꼭 우리 신경망이랑 비슷해요.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 기계로 구현돼. 네? 하지만 그런 어려운 거 배우지 않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수학적인 식, 도출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정도 배우지, 우리가 이거 갖고 너무 깊게 배우지.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인공지능 수학을 배우고 뭘 할 것이냐? 딱 하나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예측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건 뭐냐면 산정도라는 건데, 어떤 수치를 나타내는 점점 좀 가지고 되게 규칙성이 없어 보이고, 어떠한 추세도 없어 보이는데,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은 얘를 나타내주는 추세선을 알 수 있고, 추세선을 찾는다는 얘기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 그래서 요즘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공지능 수학 배운 친구들은 하나씩 개인 프로젝트를 다 했습니다. 쉽게 이렇게 한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의 휴대폰 선호 분석에 따라서 어떤 학생이 어떤 휴대폰을 살까 예측하기도 하고 굉장히 재밌고 실용적인 교과고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회사들이 참 이런 거 예측해가지고 물건을 만들면 참 좋겠네요. 지금 다 그래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분위기도 모르는 그렇고. 사이에 이 수학자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가장 몸값이 높은 사람들이 수학 플러스 AI, 인공지능이라는 수학자들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서는 인공지능 관련된 학과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모든 모습을 바꿀 것이고 모두의 기초가 됩니다. 꼭 개인 기업이나 물건을 판매 이게 아니라 공적인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이제 해야 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꼭 배워야 되겠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인공지능 수학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수학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인 기본 수학이야. 기본 수학은 중학교의 수학을 학습한 후 고등학교 수학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내용의 학습을 원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지. 기본 수학은 중학교 내용 요소를 연계하여 고등학교 수학의 기본적인 내용 요소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기본 수학의 내용은 경우의 수, 문자화식, 집합과 함수, 도형의 방정식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우의 수 영역에서는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을 배우게 될 거야. 경우의 수를 배우는 목적은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존재하는데,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수학적 경험을 하게 할 수 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지. 문자식 영역에서는 다항식의 연산, 인수분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부등식을 배워. 문자를 포함한 식의 사칙 연산과 인수분해는 복잡한 다항식으로 확장되어 적용되고, 방정식과 부등식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를 만족시키는 해를 구할 수 있어. 다항식의 연산 및 방정식과 부등식은 수학의 여러 분야의 학습의 기초가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지. 집합과 함수 영역에서는 집합과 함수를 배워. 집합은 수학적 대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도구지. 집합의 학습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변화 현상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관계를 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 함수는 대수적 조작이 가능하며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되고 있어. 여러 가지 현상에서 대상 간의 연관성이나 종속성을 해석하고 예측하고 다양한 변화 현상에서의 수학적 관계를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함수가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 도형의 방정식 영역에서는 평면 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을 다뤄. 좌표 평면에 나타낸 점, 직선, 원과 같은 도형은 대수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직선의 방정식이나 원의 방정식은
기하적 대상을 방정식으로 나타내어서 기하와 대수의 연결성을 경험하게 될 거야. 도형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루어 봄으로써 직관적인 사고에서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발전시키는데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지. 조금 더 수학에 대해서 학습하고 싶다면 기본 수학을 선택해 보는 건 어떨까? 강의 잘 들으셨나요? 교육과정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게 되셨죠? 4회차 미션입니다. 나의 진로에 맞는 교육과정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신의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해서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